시간에 이어서 우리 1장 운동생리학의 기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나오는 다른 단원들, 그 부분을 배우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에 좀 베이스가 있다,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열심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생물체의 구성 단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책에는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여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람, 하나의 개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운동, 사람의 운동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 기준. 자, 일단 첫 번째, 이 세포가 우리 생물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세포가 있고요. 이 세포가 모여서 이렇게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기관계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부터 보시면 세포는 생물체의 기본 단위. 그래서 상피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피세포라는 거는 이 피, 우리 피부 할 때 피자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이루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근육세포, 이거는 우리 사장에서 배울 근육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는 우리 3장에서 배울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가 신경세포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포가 생물체의 기본 단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이면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는데, 자, 조직 읽어보시면 같은 기능이나 형태로 이루어진 세포의 모임이다. 자, 그래서 상피 조직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던 상피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상피 조직이 되고요.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 조직, 신경세포가 모이면 신경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이 조직,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말고 나머지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합 조직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 신체의 부분들을 서로 결합해주는 또는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조직들이 또 모이면 이제 기관이라는 게 됩니다. 기관은 우리 눈, 코, 입, 또는 여기 적혀있는 간, 위, 심장, 폐 이런 게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또 모이면 기관계가 된다. 자, 기관계 읽어보시면 기능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계통을 이룬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능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걸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가까이 있는 기관들을 모은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거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화계라고 한다면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관들, 입도 있고, 그리고 식도, 그 다음 위,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소화기관들이 있죠. 이 소화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룬다. 호흡기관들이 모이면 호흡계가 되고요. 또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순환계가 되고, 신경계도 마찬가지고 내분비계는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관계들이 다 모이게 되면 우리 하나의 사람, 하나의 고양이, 강아지 이런 식으로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생물체의 구성 단계를 살펴봤고요. 자, 생명체의 기본 단위, 세포라고 했죠. 이 세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를 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 동물세포 그림을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세포가 생겼습니다. 자, 일단 가장 바깥쪽 껍질이 있겠죠. 이 껍질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은 우리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 바깥쪽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구분해준다. 자, 그리고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외부 사이의 물질 통과를 선택적으로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자, 선택적으로 조절한다는 거죠. 우리 세포 내부에 있는 어떤 물질들,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물질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 세포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선택적으로 조절한다는 거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세포 안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도록 세포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포막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핵. 자, 핵이라는 거는 뭔가 핵심적인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은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크게 있는 이 기관이 핵이다
크고 둥근 모양이고요. 이 핵의 역할은 세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유전 정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DNA라는 곳에 담겨 있어요. 자, DNA 들어보셨죠? 근데 이 DNA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핵입니다. 그래서 핵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세포는 하나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우리 근육세포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외적인 거는 중요하니까 기억해야겠죠. 이 근육세포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육세포를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자, 핵이 많다라고 해서 다핵세포다. 자, 이렇게 우리 세포막, 핵에 대해서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세포의 구조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은 세포핵을 제외한 세포 내의 모든 물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핵을 제외한 나머지.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액체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여러 작은 기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이라고 해서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포질은 세포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세포 내 액체 성분,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 합쳐서 세포질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세포질은 세포 내의 액체 성분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세포 내 액체 성분.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세포질을 액체 성분 플러스 이런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세포질을 세포 내 액체 성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생리학에서는 이 세포질은 세포 내 액체 성분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요? 세포질은 세포 내의 액체 성분이다. 자,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포질을 봤고요. 자, 네 번째,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세포 내 소기관. 이 소기관의 대표가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발전소라는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를 이용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산소를 이용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여기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반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바깥쪽에 막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막을 외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안쪽에 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막이라고 해서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이 있는 이중막 구조다. 그래서 막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잘 보면 이렇게 핫도그에 케찹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게 미토콘드리아다. 자, 그래서 막이 두 개라서 이 막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막 사이에 있다고 해서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한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2장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까먹지 마시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이 있는 이중막 구조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포의 구조, 세포막, 그리고 핵, 세포질, 미토콘드리아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미리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산과 염기입니다. 자, 산과 염기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씻을 때 쓰는 샴푸, 그리고 클렌징 폼 있죠. 이 샴푸 같은 경우도 약산성 샴푸가 있고 클렌징 폼도 약산성 클렌징 폼, 뭐 염기성 클렌징 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과 염기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많고 복잡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라는 거를 내놓는 물질이에요. 자, 수소이온 H+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이온이라는 거, 이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수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수소. 우리 수소 원자를 H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자고요. 얘는 H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원자에다가 플러스 붙인 거, 또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산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다. 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뭐 고양시에 사는 23살 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물에 들어갑니다. 욕조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떼국물 같은 게 나오겠죠. 근데 이 떼국물이 바로 이 수소이온 H 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산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온다. 이게 산이라는 거고요. 이 물에 녹는다.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오는 건데, 이 물에 녹는다는 거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수용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아시겠죠?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다.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의 예시를 보면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젖산 이런 게 있어요. 뒤에 보면 다 산이 붙죠. 이런 게 산이다. 자, 근데 우리가 운동생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산은 이 탄산 그리고 젖산입니다. 탄산과 젖산. 젖산이라는 거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질이에요. 젖산이 산이다. 그리고 탄산. 이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 맞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자,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 수용액에서 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산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 운동하게 되면 나오는 젖산, 그리고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얘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의 반대는 염기예요. 염기는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OH-라는 거를 내놓는 물질입니다. 자, 수산화이온. 얘는 수소이온이고 얘는 수산화이온. 그래서 얘도 그림 보시면 이 파주시에 사는 염기, 얘도 욕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떼국물이 나오겠죠. 근데 이 떼국물이 OH-이온이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염기의 예시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산화가 앞에 붙죠. 자, 다시 복습해보면 산은 일반적으로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이다. 이 탄산, 젖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산과 염기 보고 있는데, 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뭐 약산성 샴푸, 약산성 클렌징 폼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약산성, 약한 산이라는 겁니다. 뭐 약한 게 있으면 강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강산도 있어요. 염기도 마찬가지로 약염기가 있고 강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도 다 같은 산이 아니다. 염기도 다 같은 염기가 아니다. 어떤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액의 산성, 염기성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 수소이온 지수라는 겁니다. 자, 수소이온 지수, pH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자, 얘는 산성 염기성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산성 그리고 염기성이 있으면 딱 가운데에 있는 뭔가가 있겠죠. 이 가운데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어서 중성이에요. 자, 중성인 물질에는 순수한 물이 있습니다. 자, 순수한 물은 중성인데, 이때 이 pH, 수소이온 지수를 우리가 7이라고 해요. 자, 아시겠죠? 중성은 7이다. 자, 그리고 7보다 작으면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그리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그래서 이쪽이 산이고 이쪽이 염기성인 거죠. 자,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pH 7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자, 근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여기 수소이온 지수잖아요. 그렇죠? 수소이온. 아까 H+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산성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염기성 물질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요. 자, 하지만 이 수소이온 지수, pH를 보면 자, 산성은 pH가 7보다 작다는 거죠. 하지만 염기성은 pH가 7보다 크기 때문에 pH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의 농도랑 pH랑 반대된다는 거죠. 그죠? 산성은 수소이온이 많지만 pH는 낮다. 그리고 염기성은 반대다. 이렇게 반대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 pH가 낮다는 거는 산이라는 거.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 몸의 pH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몸에 혈액이 있죠. 이 혈액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pH가 있는데 우리 몸의 정상 pH는 약 7.4 정도라고 해요. 7.4면 여기쯤? 그러니까 거의 중성에 가까운 염기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4라는 pH를 유지하고 있고, 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하면 아까 우리 젖산 나온다고 했어요. 젖산. 우리 2장에서 배울 건데 운동을 하면 젖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이렇게 젖산, 탄산이 나오는데 다 산이죠. 산이 나와서 pH가 낮아진다. 자, 이해되시죠? 젖산, 탄산, 산성이니까 pH가 낮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pH가 많이 낮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산과 염기,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이 나오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OH-가 나오는 물질이다. 그리고 산염기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 pH라는 거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산화와 환원이에요. 산화와 환원. 자, 이때 산화의 산자는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 그래서 산화 보시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얘기해요. 자, 물론 산화 환원도 뭐 산과 염기처럼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산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물질이 있고 산소가 있는데 얘가 산화가 일어나면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철봉에 있는 철이 있는데 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철이 산화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환원도 보시면 자,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다. 자, 이 반대예요. 산화와 환원. 아까 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환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붙어있던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환원이다. 뭐 예를 보시면 아까 이렇게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됐는데 이 산화철이 다시 철과 산소로 분해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산화철이 환원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산화하는 반응의 예시들도 보시면 자, 철이 녹슨 현상. 이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철이 오래되면 좀 빨갛게 변하죠. 그게 바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녹슨 현상, 철이 산화철이 됐다.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 우리 사과도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좀 갈색으로 변해요. 그것도 사과가 산소와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그런 예시를 보시면 우리 적혈구의 산소 이동. 자, 그러니까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적혈구는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이죠. 이 적혈구 때문에 우리 혈액이 빨갛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얘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폐가 있죠. 허파. 이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와서 혈액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이 산소와 결합을 하겠죠. 그럼 이때 적혈구 입장에서는 산소를 받았으니까 산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산화가 되고 이 혈관을 통해서 쭉 이동한 다음에 지나가다가 뭔가 산소가 필요한 그런 조직에 가서 산소를 주게 돼요. 그렇죠? 영차 하면서 산소를 주고 있죠. 자, 이때 이 적혈구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폐에서 산소를 받아온다. 이게 산화,
그리고 쭉 이동해서 산소를 준다. 이때가 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다. 이런 식으로 산소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 산화와 환원.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울 내용은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도 우리 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효소라는 거는 자, 정의를 보시면 어떤 하나의 촉매입니다. 촉매. 자, 촉매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촉매라는 거는 뭔가 반응을 촉진해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변하는 이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자연적으로도 일어나는 반응인데 이 촉매라는 걸 넣어주면 이 반응이 훨씬 더 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촉매라는 건데 이 촉매 중에서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촉매, 생물체 내에 있는 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촉매가 바로 효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뭐 온도, pH, 압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pH 아까 우리 산과 연기할 때 봤었죠. 수소이온 지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했죠? 젖산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산은 아까 pH가 높다 했어요? 낮다 했어요? 낮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이 나와서 우리 몸의 pH가 낮아집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운동 너무 빡세게 하면 pH가 낮아져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pH가 너무 낮아지면 효소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효소가 고장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화학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우리 효소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속도 조절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속도를 조절한다는 건데 자, 읽어보시면 대사 과정 전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효소. 자, 대사라는 거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를 얘기해요. 물질의 변화 과정. 자, 어쨌든 대사 과정이라는 거는 뭔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 과정을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가 세모가 되고 얘가 네모가 되고 네모가 뭐 하트가 되고 얘가 별이 되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대사 과정 전체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반응마다 어떤 효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효소. 이게 효소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 대사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반응들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핵심적인 그 반응, 그때 들어가는 효소가 속도 조절 효소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절에 기차 예매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그 예매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매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 일단 예매를 해야 되고요. 예매한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탑승을 하겠죠. 기차에 타서 그 다음에 하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 이제 집까지 또 가야 되겠죠.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명절에 집에 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뭘까요? 가장 까다로운 과정. 당연히 이 예매입니다. 예매. 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죠?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뭐 전국민 티켓팅이죠. 그래서 먼저 빡세게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 예매만 하게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거의 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매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탑승을 하러 가면 되고 그럼 기차가 데려다줘서 하차 내리면 되고 뭐 집으로 가는 거는 별일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매라는 과정 얘가 이 전체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 대사 과정에서 이 예매에 해당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효소가 속도 조절 효소라는 겁니다. 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효소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촉매라는 거고 뭐 온도, pH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속도 조절 효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최대 운동과 최대하 운동입니다. 자, 얘도 뭐 어렵게 하려면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 운동과 최대하 운동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최대 운동이라는 거는 최대죠. 최대. 그래서 운동 능력의 한계점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최대 강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 운동이라는 거고, 최대 하 운동이라는 거는 여기 하라는 게 붙죠. 여기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최대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얘는 최대 강도, 엄청 힘들게 운동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대 하 운동은 최대보다는 강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운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거. 자, 이 최대 운동과 최대하 운동 기억해 두시고요.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트레이닝의 원리입니다. 자, 얘는 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우는 게 끝이에요.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트레이닝의 원리. 자, 여기서 배우는 게 끝이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훈련이죠. 이 훈련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과부하의 원리. 자, 과부하, 뭔가 과하다는 거예요. 부하가 과하다. 그래서 수행자의 능력보다 강한 자극, 강한 부하를 주는 것이 이 트레이닝에 효과적이다. 이런 원리가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맨날 같은 무게로 든다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뭐 무게뿐만 아니라 뭐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시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게 과부하의 원리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특이성의 원리. 자,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만 특별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 운동을 하면 팔이 좋아지고,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가 좋아지고 이런 거죠.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서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특이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산소 능력을 증가시키려면 유산소 훈련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근력을 증가시키려면 저항성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특이성의 원리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성의 원리. 자, 개별성의 원리는 뭔가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다르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의 연령, 성별, 건강에 맞는 운동을 선정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성이랑 개별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얘는 개개인별로 다르다. 특이성은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특별하게 동원된 근육에서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양성의 원리.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과 휴식, 강도, 트레이닝 방법을 다양하게 변경해서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좀 재밌게 하자는 거죠. 이게 다양성의 원리. 자, 다섯 번째는 가역성의 원리인데, 자, 얘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역이라는 거는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주행, 이런 말을 쓰죠. 근데 돌아간다, 뒤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부하, 여기서 봤죠? 과부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동을 중지하면 다시 운동 수준이 운동 전 상태로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잠깐 접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역성의 원리다. 자, 이렇게 우리 5가지 트레이닝의 원리 살펴봤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트레이닝의 원리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기 보시면 운동 훈련에 의한 효과는 운동량이 일상생활 수준보다 높을 때 일어난다. 운동량을 높여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과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부하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운동량은 운동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 과부하의 원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트레이닝의 원리. 자, 얘도 비슷한 문제죠.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서만 발생한다. 그리고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하다. 자, 이건 뭐죠? 특이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특별하게 이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서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특이성의 원리였죠. 이것뿐만 아니라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항성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산소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산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 특이성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미리 알아둬야 할 개념, 그리고 트레이닝의 원리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1장 끝났으니까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